그놈 생각만 하면 벌렁벌렁 하던가. 제가 그날 밤 아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순간 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니 정말 숨이 막혔어요. 25에 만나 40년을 함께 산 여자가 내 친구 침대에서 웃고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것도 내가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던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평생 믿고 살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전라도 작은 마을에 단독주택을 하나 얻어서 정말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내 정선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 생활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텃밭에 상추며 고추 심어놓고 매일 아침 물을 주러 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마을 근처에 서울 사람이 별장을 하나 지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듣고 넘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바로 제 고향 친구인 조경수였거든요. 경수와 저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뛰어놀며 자란 사이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경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수가 참 운이 좋았어요. 부동산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서 지금은 건설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내에게 경수 이야기를 했을 때 선희는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어요. 시골에 내려와서 할 일이 없다 보니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선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인사라도 드리러 가면 어떻겠냐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좋겠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친구를 만나면 왠지 주눅이 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계속 성화를 부리니까 결국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경수는 제 연락을 받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아내와 함께 경수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처음 그 집을 봤을 때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2층 양옥의 마당도 넓고 안에 들어가 보니 가구며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우리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어요. 경수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털털하고 웃음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게 웃으며 경수와 대화를 나누더군요. 그리고 집 구경을 하면서 이것저것 감탄하는 모습이 좀 과했어요. 그날 이후로 선희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화장을 거의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외출할 때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가더군요. 친구들 만난다고 하는데 예전엔 그런 약속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시골 생활이 답답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로 내려오니까 적응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 나갈 때마다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늦게 들어와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선희가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어보면 그냥 친구라고만 하고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서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선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오겠다고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임을 한다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일주일이나 집을 비운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이가 떠난 후 며칠 지나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네 사람이었는데 경수 별장에 여자가 자주 드나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면서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선이가 돌아왔을 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얼굴에 윤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봐도 그냥 친구들과 잘 놀았다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더군요. 그 후로도 선의의 서울 출장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꼭 나가더군요. 그럴 때마다 며칠씩 집을 비우고 돌아올 때면 새 옷을 입고 오기도 했어요. 어디서 산 거냐고 물어보면 친구들과 쇼핑했다고 하는데 그 옷들이 제법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요즘 들어 모르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제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만약 정말 다른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선이가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침대 위에 두고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서 뭔가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는 것도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선이가 경수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겹고 답답했는지, 경수와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써놓았더군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정말 모질게 표현해 놓았어요. 늙고 재미없는 남자라고, 더 이상 여자로 대해주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선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게는 그저 지겨운 존재였던 거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선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프고 분하면서도 허탈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선의를 보니 정말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지난 40년을 함께 산 내 아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선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깨우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겉으로만 아내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선이가 또 서울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정도 있다가 오겠다고 하더군요. 친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간병을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수와 어디론가 여행을 가는 거겠죠. 선이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완전히 버리고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번엔 아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선이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뒷모습을 보니 정말 가볍게 떠나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선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텔레비전 보는 소리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지니까 정말 적막했어요. 그 적막 속에서 저는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선이에게 그렇게 지겨운 남자였을까요? 아니면 경수가 저보다 그렇게 매력적인 남자였을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닐 텐데 선이는 왜 그 사람을 선택한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선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부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번엔 정말 조용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경수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선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저를 버리고 경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게 40년 결혼 생활이라니 정말 허무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이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도 여자로서 한 번만 더 살아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편지 한 장으로 정리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확실해졌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어색했어요. 밥을 혼자 먹는 것도, 텔레비전을 혼자 보는 것도, 잠자리에 혼자 눕는 것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엔 선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더니 나중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시선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정신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었는데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선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경수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저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아픈 건 분노보다는 그리움이었습니다. 배신감이나 화보다는 선이가 그리웠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 빈자리가 정말 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선이를 찾게 되고 밤에는 옆자리가 너무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저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이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도 나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선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선희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선희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났는데 저는 여기서 자꾸만 과거에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4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혼자서도 맛있는 밥을 해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바로 선이가 다시 돌아온 그날이었어요.
선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되짚어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선이가 경수에게 끌린 이유를 말이에요. 사실 저와 선이는 결혼 초기부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선이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매달 생활비 맞추기도 빠듯했어요. 그래도 그땐 서로 사랑하니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이의 표정에서 아쉬움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친구들 만나고 오는 날이면 더 그랬습니다. 남편이 의사라거나 사업가인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선이도 부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어느 날 선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온 날이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한참 동안 설명하더군요. 거실에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주방도 넓고 방도 여러 개나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자기도 한 번쯤은 그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요. 그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냥 부러워서 하는 소리려니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선의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아파트에서 평범한 남편과 사는 게 정말 지겨웠던 거죠. 경수를 만나기 전 몇 년 동안 선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제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함께 텔레비전을 봐도 각자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부부 관계도 뜸해졌고요.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선의는 저에게 실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온 것도 사실 제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팔면 시골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선의에게 의견을 물어보긴 했지만 깊이 있게 상의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선의한테는 또 다른 구속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골로 내려와서 처음 몇 달은 선의도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동네 부녀회 활동도 참여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경수와 만난 후 선의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화장도 다시 하기 시작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더군요. 처음엔 시골 생활에 적응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이유였던 거죠. 동네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선의와 경수의 만남은 생각보다 빨리 진전되었던 것 같아요. 선의가 경수 별장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건 우리가 처음 방문하고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나간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선의는 경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많이 하소연했다고 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지겨운지 남편은 재미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말이에요. 경수는 그런 선의를 위로해주면서 점점 가까워진 거죠. 경수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보니 참 교묘한 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털털하고 순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결혼도 3번이나 했다가 이혼했고요. 그런 사람이 외로운 중년 여성의 마음을 흔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선의가 서울에 간다고 할 때마다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경수와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말이에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두 사람이 제주도며 부산이며 여행도 다니고 서울 시내 호텔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선의가 경수에게 받은 선물들이었어요. 비싼 가방이며 보석, 옷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선의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평생 그런 비싼 선물을 해줄 형편이 안 되었으니까요. 아마 선의에게는 꿈만 같았을 거예요.
경수의 서울 집도 대단했다고 해요. 강남에 있는 고층 아파트인데 인테리어가 정말 화려하다고 하더군요. 선희는 그런 곳에서 며칠씩 지내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을 거예요. 호텔 같은 집에서 살면서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가게에서 쇼핑하는 그런 생활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우리 시골집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낡은 가구들, 좁은 방, 시끄러운 보일러 소리까지 모든 게 비교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서울로 나가는 횟수가 늘어났던 거겠죠. 선희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을 생각해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경수는 선희를 정말 특별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꽃도 자주 보내주고 깜짝 선물도 해주고 로맨틱한 데이트도 계획해주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경수에게 선희는 그냥 여러 여자 중 하나였을 거예요. 돈 많은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젊고 예쁜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나이 든 유부녀와 진지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죠. 처음엔 새로운 재미로 시작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겨워졌을 거예요. 선희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줄 알고 경수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날 수 있었던 거겠죠. 경수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경수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선희보다 훨씬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하던데 20대 후반의 아가씨였다고 해요. 경수는 선희와 함께 지내면서도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선희가 마지막으로 서울에 올라간 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아마 이번에는 경수와 함께 살 준비를 하려고 갔을 거예요. 짐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말이에요. 그런데 경수의 집에 가보니 그 젊은 여자가 있었던 거죠.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선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해요. 경수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 여자를 소개했다고 하더군요. 새로 사귀게 된 여자친구라고 말이에요. 선희에게는 그냥 친구였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그 순간 선희의 세상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신이 버리고 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겠죠. 40년을 함께 산 남편, 비록 작지만 따뜻했던 집, 시골의 평온한 일상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후였거든요. 경수는 선희에게 정말 냉정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즐거웠지만 이제 끝이라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선물들은 모두 돌려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새 여자친구가 쓸 거라면서 말이에요. 선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돌려줬다고 해요. 가방도, 보석도, 비싼 옷들도 모두 말이에요. 그리고 경수의 집에서 나와서 한참을 길거리에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갈 곳이 없어서 말이에요. 그때 선희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올 줄 알았던 남자에게서 그런 차가운 말을 듣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돌아갈 집은 있지만 돌아가기가 부끄러운 그런 상황 말이에요. 선희는 며칠 동안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지냈다고 해요. 경수에게 받은 용돈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걸로 버틴 거죠. 그동안 저에게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던 걸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 기간 동안 선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경수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희는 혼자서 절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모든 걸 잃고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선희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건 돈이 떨어져서였을 거예요. 더 이상 모텔에서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갈 곳도 없으니까요. 친구들한테는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으니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택시를 타고 시골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정작 집 앞에 와서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겠죠. 택시 기사가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한 말로는 선이가 택시에서 내리더니 한참 동안 집 앞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그 소리가 정말 작았다고 하더군요. 마치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누구인지 알았어요. 선이 특유의 문 두드리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한 달 동안 생각해왔지만 정작 선이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분 후에 문을 열었을 때 본 선이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달 전에 떠날 때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헬쓱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여기 있어도 되냐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저를 그렇게 쉽게 버리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문을 닫고 돌려보낼 수도 없었고요. 결국 저는 선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만 했죠. 선이도 알아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큰 소리 내지 않고 저한테 말 걸지도 않고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는 정말 어색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선이는 계속 훌쩍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우는 건지 감기에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이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말이에요. 예전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마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선이가 아무리 잘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도 별로 하지 않았고 함께 있어도 어색했어요. 선이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자신이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쫓아낼까봐 걱정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선의를 받아준 건 용서해서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예전 같은 사랑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남남 같았어요.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필요한 말만 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것도 나름대로 평화로웠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으니까 마음이 편했거든요. 선이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갈 곳은 없지만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선이가 돌아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는 어느 정도 일상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화해가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것뿐이었어요. 마치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이는 이미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세수를 하고 선이가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선이는 제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거지를 했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나갈 때는 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제 들어올 건지,
점심은 어떻게 할 건지 말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배려했습니다. 늦게 들어올 때는 미리 알려주고, 선이가 청소하고 있으면 방해하지 않으려고 다른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선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랐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았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전혀 안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지 않더군요. 마치 자신을 포기한 사람 같았어요. 처음엔 죄책감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점점 더 초라해져 갔어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이가 요즘 장을 보러 나와도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밝게 웃으며 이웃들과 수다도 떨곤 했는데 요즘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간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선의의 일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선의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망가지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적당히 반성하고 예전처럼 살아가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학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선의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대화였어요. 자신이 방 하나 얻어서 나가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저한테 미안하고 자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편하게 나가겠다고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이에요. 선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선의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밥도 더 적게 먹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꾸 한숨을 쉬더군요.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집 안에 자주 들렸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의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너무 마르기도 했고 얼굴색도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사이가 그런 걸 물어볼 만큼 가깝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선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처음엔 늦잠을 자는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이상했습니다. 선의 방 문을 두드려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깊게 잠든 건가 싶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선의가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더군요. 그 순간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선의를 깨우려고 해봤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의사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특별한 스트레스는 없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기가 곤란했어요.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라고 하더군요. 체중도 많이 빠져 있고 혈압도 너무 낮고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했어요.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의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거죠. 제 자신이 너무 잔인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선희를 보니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미워했는데 막상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이윤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간호사가 말하길 스트레스성 우울증도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선희를 그 상태로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선희가 깨어났을 때 저를 보는 눈빛이 참 복잡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여전한 거리감이 섞여 있더군요.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선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다 주고 의사와 상담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진다는 점이었어요. 선희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당연한 거였죠. 화가 나고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퇴원하면 정말 어디든 가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선희가 자꾸 도망가려고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잘못을 했으면 제대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되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도망갈 필요는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선희를 미워해서 안 돌본 게 아니라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겨우 꺼낸 것 같았거든요. 선희도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선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진짜 후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한 후 선희가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친해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대화는 하게 되었고 식사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 같은 친밀감은 아니었지만요. 선희는 많이 조심스러워했어요. 제 눈치를 보면서 행동했고 혹시 기분이 나쁘지 않은지 자주 물어봤습니다. 저도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아픈 사람을 너무 몰아세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관계가 나름대로 편하다는 점이었어요.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니까 부담도 없었습니다. 마치 친한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선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다고,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경수 같은 사람에게 속은 자신이 한심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나 생각해보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가고 싶으면 나가되 제대로 준비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지금의 몸 상태로는
혼자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이에요. 선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지 말이에요. 방 하나만 있으면 되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선희가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긴 했어요.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질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완전히 내쫓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요. 서로 간섭하지 말 것, 각자의 생활을 존중할 것,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이런 것들 말이에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용히 살겠다고, 저에게 피해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예전에 당당하던 선희와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남도 아닌 애매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원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선희를 미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정이 있었던 거죠. 물론 예전 같은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했거든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완전히 혼자가 아닌 그런 삶 말이에요. 선희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특별한 사랑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살기는 두려운 그런 상태였죠. 서로에게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관계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도 미움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관계는 변화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관계라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희와 새로운 형태의 동거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각자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밥은 번갈아 가면서 해먹었어요. 선희가 할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고 귀찮으면 각자 알아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했어요. 오늘 뭘 할 건지, 언제 들어올 건지, 장을 봐야 할 게 있는지, 이런 실용적인 것들만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묻지도 답하지도 않았어요. 신기한 건 그런 관계가 생각보다 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일 때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많았거든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선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제 눈치를 보거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어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나니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신경 쓰였습니다. 선희가 다시 돌아온 것도 알고 있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내는지도 궁금해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람들도 각자 살 일이 많으니까 남의 일에 그렇게 오래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어느 날 우연히 경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쳤는데 서로 어색하더군요. 경수는 제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별말 없이 지나쳤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화를 낸다고 달라질 건 없었거든요. 경수의 젊은 여자친구는 얼마 못 가서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시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희가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어요. 서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계절이 바뀌면서 저희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봄에는
함께 텃밭을 가꿨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각자 할 일을 알아서 했습니다. 선이는 씨앗을 심고 저는 물을 주고 그런 식으로 협력했어요.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각자 낮잠을 자거나 독서를 했습니다. 선이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주로 에세이나 소설 같은 것들이었는데 조용히 읽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가을에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수확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어요. 물론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농사나 요리에 관한 실용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요. 겨울이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선이는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안 하던 취미였는데 시간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걸 배우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니 참 빠른 시간이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평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큰 갈등도 없었고 큰 감동도 없었고 그냥 담담하게 흘러간 시간들이었어요. 어느 날 선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네에 새로 생긴 원룸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나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이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자의 완전한 독립을 해보고 싶다고요. 저한테 계속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혼자 살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굳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도 각자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따로 살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살다가 아프거나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이의 마음은 확고한 것 같았어요. 이미 계약도 했다고 하더군요. 다음 주에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서운했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해버렸다는 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선이를 말렸습니다. 정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지금이 제일 좋은 상태라고 했어요. 하지만 선이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완전히 혼자서 살아보고 싶다고 계속 말했어요. 이사 가는 날이 되었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선이가 없는 집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1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다시 익숙해진 것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어색했어요. 선이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개인용품 정도였어요. 가구나 가전제품은 새로 사겠다고 하더군요. 이사차에 짐을 실으면서 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 안부 연락 정도는 해도 되냐고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연락을 끊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자주는 말고 필요할 때만 하라고 했어요. 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선이가 떠나고 난 후 집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1년 전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와는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그때는 배신감과 분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허전함만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었어요. 사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한테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특히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나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선이가 있을 때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었거든요. 선이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 인사였어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자유로워서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선이가 생각만큼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이 말하길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가끔 마트에서 만나면 많이 외로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선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감기에 걸려서 며칠째 혼자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별거 아닌 감기였지만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가서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이는 괜찮다고 약 먹고 쉬면 나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약과 죽을 만들어서 선이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선이를 보니 정말 많이 아파 보였어요. 열도 나고 기침도 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날 저는 선이를 돌봐줬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죽을 끓여주고 열을 재주고 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간병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당연한 거였죠. 선이가 많이 좋아진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다른 게 있었어요. 저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남남도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애매한 관계였지만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선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인사였어요. 아픈 동안 돌봐줘서 고맙다고.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끔 이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굳이 같이 살 필요는 없지만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관계로 지내자고 했어요. 선이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또 다른 형태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완전히 연을 끊지는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필요할 때는 서로 도움을 주고 평소에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였죠. 가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외로울 때 연락해서 만나는 거였어요. 그럴 때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나눴습니다. 물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열정적인 사랑도 있고 따뜻한 정도 있고 습관적인 동반자 관계도 있고 저희처럼 애매하지만 끈끈한 인연도 있는 거였어요. 선이와 저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정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배신당했으면 완전히 끝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흑백으로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중간 지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화해도 아니고 완전한 결별도 아닌 그런 상태요.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지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걸 극단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지니까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어요. 선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저는 과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이미 지난 일이고 생각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요. 대신 현재에 집중하려고 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지, 내일은 뭘 할 건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선이와 만날 때는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선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하더군요. 새로 생긴 식당이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잡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특이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부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남남도 아닌 뭔가 새로운 형태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니까 부담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도 있고요. 41년을 함께 산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결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이고 평화로운 마무리랄까요. 폭풍 같은 사랑이 지나고 나서 남은 잔잔한 파도 같은 느낌이에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지낼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끔 만나서 안부를 나누고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그게 저희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랑은 떠났지만 인연은 남았고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갈 건지는 저희가 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형태가 저희에게는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닌 그냥 인생 같은 엔딩이에요. 완벽하지도 않고 비극적이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현실 같은 마무리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결말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때로는 변화된 형태로라도 계속 이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사랑을 부릅니다.